다음 월드컵은 반드시 한국에서 열어야 합니다. 세계 축구를 손에 쥔 피파 회장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이 연 이번 대회는 폭염 53도 속에 선수들이 쓰러지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멕시코에 0대1로 패한 한국을 향해 8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진 팀에게 보내는 기립박수였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는 자꾸 이 작은 나라를 부르는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입니다. 그해 저는 62살이었고 백악관 직속으로 꾸려진 대회 운영조정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함께 여는 그 대회는 모든 면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했습니다. 48개국이 출전하는 최초의 대회였고 16개 도시에서 경기가 열렸어요. 그중 11개 도시가 미국 땅이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여는 대회나 다름없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지켜볼 거라고 믿었어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가 어떤 대회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잔치의 주인이었고 주인은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고 믿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본이라는 큰 나라 옆에 숟가락을 얹어서 월드컵을 한번 같이 열어봤던 작은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나라의 위치조차 지도에서 정확히 짚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저는 멕시코시티에 있었습니다. 그날 경기는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 리그 경기였죠. 제 머릿속은 온통 미국 도시들의 일정과 예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경기 자체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개최국 정부 관계자로서 의례적으로 귀빈석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빅토르 라인하르트. 세계 축구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피파의 회장이었죠. 은빛 머리를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기고 손목에는 작은 차 한 대 값은 될 법한 시계를 차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그 시계가 경기장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어요. 그는 경기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그의 엄지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흘끗 보니 중계권 계약 관련 숫자들이 빼곡한 화면이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의 관심은 오직 그 화면 속 숫자에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자 8만 명의 함성이 거대한 파도처럼 경기장을 휩쓸었습니다. 그 소리는 공기를 타고 와서 제 가슴팍을 직접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빨강과 하얀과 초록의 멕시코 깃발이 관중석을 빈틈없이 뒤덮었고 한국을 응원하는 작은 무리는 그 거대한 바다 속에 떠있는 점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함성이 한번 터질 때마다 관중석 전체가 출렁였어요. 한국 선수들은 잘 버텼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0대 0이었어요. 그 작은 응원단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8만 명의 함성 사이를 비집고 가느다랗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 정도로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멕시코의 공격수가 골문 앞 혼전 속에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8만 명이 동시에 폭발했어요. 경기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의 콘크리트가 진동으로 떨리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옆에 있던 라인하르트조차 잠깐 고개를 들어 그라운드를 봤을 정도였죠. 그러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심의 휘슬이 길게 3번 울렸습니다. 경기 끝. 멕시코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경기의 결말은 뻔하니까요. 이긴 쪽은 미친 듯이 환호하고 진 쪽은 고개를 떨구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죠. 관중은 출구로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어요. 패배의 아픔으로 주저앉는 대신 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기장 둘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관중석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죠. 진 팀이 자기들을 이긴 나라의 관중을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경기장을 돌면서 여러 번을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8만 명의 멕시코 관중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일어서서 야유라도 퍼부으려는 건가 싶었어요. 진 팀이 뭐 잘했다고 인사를 하느냐며
비웃는 건가 했죠. 그런데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8만 명 전부였습니다. 그 거대한 경기장이 박수 소리 하나로 가득 찼어요. 진 팀을 향한 기립박수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겼는데도 진 상대를 향해 8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 손뼉을 친 겁니다. 박수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조금 전에 골 세리머니 함성보다 더 우렁찼어요. 어떤 멕시코 아저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팔뚝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 어디서도요. 보통 이런 큰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 팀 팬들이 분노해서 의자를 뜯어 던지고 경찰이 방패를 들고 출동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차에 불이 붙기도 하죠. 축구는 원래 그런 거였어요. 전쟁 같은 거였습니다. 이기면 영웅이고 지면 죄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이긴 나라의 관중이 진 나라의 선수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끝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뻐근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옆자리의 라인하르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그라운드를 흘끗 봤어요. 그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아, 저 한국 사람들이요? 원래 저런 걸 잘합니다. 감동적인 그림 만드는 거 말이죠. 카메라 참 잘 봤죠. 그의 말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동물의 묘기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콜먼 조정관, 저런 거에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청률이고 중계권이지 누가 누구한테 박수를 치는지가 아닙니다. 박수는 돈이 안 돼요. 저런 감성파리로는 광고 한 편도 못 팝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런 장면은 돈으로도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되묻자 라인하르트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비웃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콜먼 조정관, 당신 정부 사람치고는 순진하시네요. 이 세상에 돈으로 못 만드는 건 없습니다. 저 박수도 결국 다 계산된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일부러 천천히 돌면서 인사하는 거 봤죠? 저게 다 연출입니다. 감동을 팔아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영리한 장사꾼들이에요. 저 사람들.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행정가니까요. 숫자와 예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수 소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만큼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뒤에도 그 8만 명의 박수 소리가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진 팀을 향해 일어서던 그 거대한 관중석이 떠올랐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치던 그 아저씨의 얼굴도요. 자기 나라를 이긴 팀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떤 사연이 있기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 하나가 그의 여름 내내 저를 따라다니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의문을 따라가다가 제가 총괄하던 이 거대한 미국 대회의 민낯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였어요. 우리 미국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동부의 대회 운영본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조직의 심장부였어요. 거대한 회의실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 하나를 통째로 채우고 있었고, 각 도시의 경기 일정과 관중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며 우리가 만들어낼 거대한 잔치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화면 곳곳에 빨간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폭염이었어요. 그해 여름, 미국 동부는 그야말로 거대한 불판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낮 기온이 섭씨 44도까지 치솟았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경기장 안의 체감 온도는 53도를 넘겼습니다. 현장 온도를 측정하던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종이를 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조 정관님, 이건 사람이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더위예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 경기장의 콘크리트 바닥 온도가 너무 높아서 폭발물 탐지견이 그 위를 걷다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개에게 작은 신발을 신겨야 했다고요. 탐지견한테 신발을 신겼다는 거예요. 짐승조차 맨발로는 못 견디는 그 바닥 위에서 우리는 선수들에게 90분을 뛰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입안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경기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더운 한낮에 경기를 잡아놓은 겁니까? 제가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래드 휘트모어가 느긋하게 대답했죠. 그는 우리 조직위의 마케팅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에 늘 번쩍이는 정장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달고 다니는 남자였어요. 중계 때문이죠, 조정관님. 가장 비싼 광고가 붙는 시간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유럽 시청자들 저녁 시간에 맞춰야 하고 황금 시간대 광고 단가가 몇 배는 비싸거든요. 선수들이 좀 덥겠지만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좀 더운 정도가 아니라 53도예요. 선수가 쓰러지면 어쩔 겁니까? 휘트모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안 쓰러집니다. 다 프로들이잖아요. 그리고 설사 한두 명 쓰러진다고 해도 솔직히 그게 더 화제가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니까요. 선수가 더위에 쓰러지는 장면이 중계되면 그게 또 화제성으로 조회수가 터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걸 화제성이라고 부르는 그 태연한 얼굴이 믿기지 않았어요. 휘트모어는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왜요, 조정관님? 제가 틀린 말했습니까? 이게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스포츠 이벤트를 파는 겁니다. 국제축구 선수협회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공식 경고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하라는 가이드라인이었죠.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휘트모어 같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돈 앞에서 선수의 안전 같은 건 한참 뒷전이었습니다. 폭염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동거리도 재앙이었어요. 세 나라에 걸쳐 16개 도시에 경기가 흩어져 있다 보니 한 팀이 조별 리그 3경기를 치르려면 비행기를 타고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팀은 사흘 간격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어요. 푹푹 찌는 도시에서 한낮에 경기를 하고 그 밤에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다른 곳에 내려서 또 경기를 하고 다시 공기가 희박한 고지대로 올라가는 시기였죠. 선수들은 경기를 하러 온 건지 비행기를 타러 온 건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한 유럽 팀의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수가 아니라 짐짝처럼 이리저리 옮겨지고 있어요. 폭염 속에서 뛰고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쪽잠을 자고 또 뛰고 누가 이런 일정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절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을 최종 승인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 감독이 손가락질한 그 사람이 어쩌면 저였던 겁니다. 회의실의 모니터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빨간불로 뒤덮여갔습니다. 어느 경기장은 냉방시설이 없어서 관중 수십 명이 탈진에 실려 나갔고 어느 도시는 경기장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엉망이라 표를 산 팬들조차 경기를 보러 갈 엄두를 못 냈어요. 텅 빈 좌석들이 중계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거대한 대회였지만 그 거대함이 오히려 모든 걸 흩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열기는 한 곳에 모여야 활활 타오르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넓은 대륙에 흩뿌려버린 거예요. 불씨가 여기저기 흩어지면 결국 다 같이 꺼지는 법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본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모니터의 빨간불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는 그 적막한 공간에서 그때 휘트모어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더군요. 콜먼 조정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 규모면 원래 잡음이 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계 최대 대회잖아요. 사람들은 결국 우리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문득 물었습니다. 브래드, 자네 혹시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그 대회 기억나나? 일본이랑 같이 열었던 거 말이야. 휘트모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빈 회의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아, 그 옛날 거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였다고요. 작은 나라가 운 좋게 한번 열어본 거죠. 솔직히 그때 사람들이 거리에 좀 모였다고 다들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냥 추억팔이에요. 한물간 옛날 이야기죠. 우리 같은 진짜 대회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신만만하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해요. 조정관님. 작고 오래된 추억 같은 건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엔 늘 가장 최신의, 가장 거대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휘트모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크고 새로운 것이 작고 오래된 것을 이긴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멕시코시티의 그 박수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진 팀을 향해 일어서던 8만 명. 그리고 휘트모어가 코웃음치며 추억팔이라고 부른 그 옛날의 거리. 어쩌면 그 둘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박수 소리는 제 안에서 더 또렷해지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직원 한 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젊은 친구였어요. 평소 자료 정리가 꼼꼼하기로 소문난 친구였죠. 멕시코시티에서 있었던 그 경기 말이야. 한국이 0대1로 진 경기. 그때 관중들이 왜 그렇게까지 박수를 쳤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단순한 매너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건지. 그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영조정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걸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박수 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며칠째 떠나지 않고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그 친구가 자료를 잔뜩 들고 다시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에 단단히 놀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조정관님, 이거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파면 팔수록 놀랐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태블릿을 켜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관중이 한국에 보낸 그 박수는 단순한 스포츠 매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나라 사이에는 오래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다른 월드컵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멕시코는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기들 경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경기의 결과에 달려 있었죠. 멕시코 선수들과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그 다른 경기의 점수판만 초조하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 다른 경기의 한쪽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대는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독일이었어요.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1위.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멕시코 사람들조차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막강한 독일을 이겼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그 한 경기로 세계 최강 독일은 조별 리그에서 짐을 쌌고 멕시코는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이 멕시코를 살린 거죠. 자기들 일도 아닌데 이미 결과가 어찌 되든 상관없는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강팀을 무너뜨렸고 그 덕에 멀리 있던 멕시코가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멕시코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조정관님? 그 친구가 화면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멕시코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의 사진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국을 향해 은인이라고 외쳤대요. 멕시코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즉석에서 감사 파티를 열었고요. 그는 또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손에 든 현수막 사진이었어요. 스페인어로 큼지막하게 적힌 글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천천히 번역해서 읽어줬어요. 한국인 형제여.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형제여. 한국인 형제.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형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딱 한 번 도움을 받았다고. 그 은혜를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입니다. 조정관님. 그 친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한두 해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게 8년도 더 지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멕시코의 한 전설적인 골키퍼가 했다는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라울 멘도사라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을 거예요. 한국이 어려운 순간에 놓이면 우리 멕시코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겁니다. 그게 형제니까요. 형제는 잘 나갈 때만 형제가 아니라 어려울 때 진짜 형제인 겁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제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시티에서 제가 본 그 8만 명의 박수는 결코 단순한 매너가 아니었던 겁니다. 경기에서는 이겼지만 오래전 자기들을 살려준 형제에게 보내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였던 거예요. 한국이 졌어도 멕시코 사람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형제였던 겁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그토록 오래 기억하고 그걸 갚을 기회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닌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멀리 있는 다른 나라를 살려준 사람들. 그 두 나라가 보여준 건 제가 알던 축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이었습니다. 휘트무어와 라인하르트가 말하던 세계, 오직 돈과 시청률과 중계권으로만 돌아가는 그 차가운 세계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거기 분명히 있었어요. 박수는 돈이 안 된다고 했던 라인하르트의 말이 갑자기 아주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정관님,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그 형제 이야기 말고도 전 세계가 자꾸 찾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어요. 그때 그걸 본 외국 언론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대요. 도대체 저게 어느 나라냐고요. 저는 자료에서 눈을 떼고 그 친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그게 좀 긴 이야기인데요. 한 도시에서 휴대폰도 SNS도 없던 아주 오래된 시절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스스로 모였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 행동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 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정관님. 말로 들으면 절대 안 믿기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처음 자료를 봤을 때는 조작된 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저는 그 모든 자료를 제 컴퓨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본부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 모니터 앞에 홀로 앉아서 그 친구가 보내준 오래된 영상과 기록들을 하나씩 천천히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일본 옆에 숟가락이나 얹은 작은 나라라는 제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를요. 휘트모어는 그걸 추억팔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쳤죠. 그런데 제가 그날 밤 화면 속에서 마주한 것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한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거대한 미국 대회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밤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본부 건물엔 저 혼자였습니다. 청소부도 경비원도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는 사무실에서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연 것은 한 외신 방송사가 24년 전에 내보낸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그대로 멈췄어요. 붉은색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끝이 보이지 않는 붉은색의 바다였어요. 도시의 거대한 광장이, 그리고 그 광장으로 뻗어나가는 사거리 전체가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빈틈없이 메워져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하늘 위에서 천천히 내려다보는데 사람의 머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건물 옥상까지, 육교 위까지, 도로의 차선 하나하나까지 전부 붉은 점으로 빼곡했습니다. 그건 군중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가 숨을 쉬며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성이 터질 때마다 그 붉은 바다가 한꺼번에 일렁였어요. 수십만 개의 손이 동시에 하늘로 솟구쳤고 그 소리가 화면 밖 제 사무실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볼륨을 줄여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텅 빈 건물 전체가 그 함성으로 가득 찰 것만 같았거든요. 화면 아래에 자막으로 숫자가 떴습니다. 그 하루, 그 한 도시에서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이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한참을 믿지 못했어요. 영상을 멈추고 다른 자료를 뒤졌습니다. 찾아낸 숫자는 저를 더 아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 나라 전체에서 거리 응원에 나선 사람의 누적 인원이 2,400만 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절반이 집을 나와 거리에 섰다는 겁니다. 어느 한 경기 때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단 2군데 거리에만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경기가 있을 때마다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우리 대회의 관중 동원 보고서를 흘끗 봤습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백 명의 마케팅 인력을 동원했고 전 세계의 텔레비전과 거리 간판에 광고를 도배했어요. 그런데도 일부 경기장에 텅 빈 좌석을 채우지 못해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중계 화면에 잡히는 빈 의자들을 어떻게 가릴지 회의를 거듭했죠. 그런데 그 작은 나라는 단 한 푼의 동원 비용도 들이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로 도시 전체를 가득 채웠던 겁니다. 광고 한 장 붙이지 않고 버스 한 대 대절하지 않고요. 그 대비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 시절이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손에는 지금 우리가 한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단체 대화방도 SNS도 그 어떤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어디로 모이라고 알려주는 앱 하나, 알림 하나 없었던 거죠. 이튿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 젊은 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밤을 새운 탓에 제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약속도 없이, 연락할 방법도 없이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모인다는 게 말이 되나? 저도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조정관님. 그 친구가 자료를 넘기며 답했어요. 찾아보니 그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회사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으로, 동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로, 그냥 이웃끼리 나누는 말 한마디로요. 누가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동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들 알아서 자연스럽게 같은 곳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 그 큰 도시에서? 바로 그게 외국 언론들이 충격받은 지점이에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수백만 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지휘자가 없는데 완벽하게 합주를 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다고 한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저는 사람을 모으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뼈에 새기고 있었어요. 돈을 주고 버스를 대절하고 기념품을 나눠줘도 사람은 좀처럼 모이지 않습니다. 작은 행사 하나의 사람을 채우려고 몇 달을 매달려도 막상 당일이 되면 절반도 안 오는 게 다반사였어요. 모였다가도 금세 흩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며 빠져나가죠. 그게 제가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모였어요. 화면을 다시 보니 그 안에 온갖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양복 차림 그대로 거리에 합류한 회사원이 있었고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달려 나온 듯 앞치마를 두른 채 환호하는 상인이 있었어요. 흰머리가 성성한 어르신이 손주로 보이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자기 나라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도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있었어요. 그 모든 세대가 똑같은 붉은 옷을 입고 하나의 함성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함성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저는 며칠 전 멕시코시티에서 들었던 그 8만 명의 박수 소리를 다시 떠올렸어요. 어쩌면 그 박수와 이 함성은 같은 핏줄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이 나라의 어떤 본질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군중이 경기가 끝난 뒤에 한 일을 봤을 때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화면은 경기가 끝난 직후의 광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한자리에 빽빽하게 모여 있다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동시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광장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출구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보통 이런 규모의 인파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행정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밀치다가 누군가 넘어지고 그 위로 사람들이 겹쳐 쓰러지고 비명이 터지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죠. 대형 압사 사고라는 건 바로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고 보고서를 수도 없이 읽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잔뜩 긴장한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이 마치 잔잔한 강물이 둑을 따라 흘러가듯 차례를 지키며 질서 있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새치기를 하지도 누군가를 떠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좁은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단 한 건의 압사, 사고도 없이 단 한 건의 큰 충돌도 없이 흩어졌어요. 발을 헛디딘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이 잡아 일으켜 세웠고 길을 잃은 아이가 있으면 어른들이 둘러서서 보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놀랐는데 다음 장면에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미리 비치되어 있던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인파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떠나기 전에 자기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 그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응원의 열기로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던 그 순간에도, 진 경기의 아쉬움에 가슴이 미어졌을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빈 음료수 캔과 응원 도구를 하나하나 주워 담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 옆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종이컵을 줍느라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엔 어떤 억지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늘 그래왔다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한 외신 기자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리포트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백만 명이 모여있던 이 광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축제가 끝난 자리를 제 손으로 청소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스포츠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폭동이 일어나고 거리가 쓰레기와 깨진 병으로 뒤덮이는 광경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광경은 정말이지 처음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외신 기자가 던진 그 질문이 화면을 보던 제 입에서도 똑같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그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열었을 때 저는 정말로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나라는 자기 팀이 강팀과 맞붙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상대팀을 비방하거나 야유하는 대신 오히려 상대팀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단을 따로 조직했다는 겁니다. 적을 향한 야유가 아니라 적을 향한 존중의 박수를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이기러 온 그 상대를 향해서요. 저는 그 대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제가 평생 봐온 스포츠 세계에서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경쟁자는 짓밟아야 할 대상이고 상대팀의 실수는 곧 우리의 기쁨이며 적의 패배는 곧 우리의 승리였어요. 그게 제가 아는 규칙이었습니다. 라인하르트와 휘트무어가 신봉하는 바로 그 규칙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규칙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축구는 짓밟고 짓밟히는 전쟁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함께 존중하는 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 팀에게도 박수를 보낼 수 있었고 자기를 이기러 온 상대 팀을 위한 응원단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문득 멕시코시티가 다시 떠올랐어요. 8만 명이 진 팀에게 보냈던 그 박수. 그게 사실은 이 나라에서 시작된 어떤 정신의 메아리였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 팀을 존중하고 적조차 품에 안는 그 문화의 원조가 바로 이 작은 나라였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휘트무어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밤새 본 영상을 그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도 저처럼 충격받을 거라고, 그도 생각을 바꿀 거라고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 쓰레기를 줍는 군중의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적팀을 위한 응원단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그런데 휘트모어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뀌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조 정관님. 그냥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한 거잖아요. 쓰레기 줍는 게 뭐 그리 감동할 일입니까? 브래드,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모양인데 수백만 명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청소를 하고 떠났다는 거야. 그것도 진 경기 끝에. 자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라니까요. 정상적인 팬이라면 줬으면 화가 나서 의자라도 뜯어 던져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소름 끼칩니다. 무슨 로봇 부대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합니까? 누가 뒤에서 조종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단체에서 세뇌라도 시킨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휘트모어는 제 굳어가는 얼굴을 전혀 읽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 말에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제 말 들으세요, 조정관님. 저런 건 그냥 단합 하나는 잘하는 나라의 신기한 풍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울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면 됩니다. 크고 화려하고 돈 되는 방식으로요. 감성팔이는 잠깐이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거든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사무실을 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영상을 보고도 누군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휘트모어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쩌면 저도 바로 어제까지는 휘트모어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영상들이 제 안에 무언가를 천천히 바꿔놓기 시작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더 깊은 자료를 파고들다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실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처음엔 자료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같은 문단을 3번이나 다시 읽고 나서야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어요. 우리 미국 대회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팬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거대한 화면 앞에 다 함께 모여 경기를 보고 즐기는 공식 행사 말이죠. 우리는 그걸 우리 대회의 간판으로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대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행사가 마치 현대 축구 문화의 상징인 것처럼 홍보했어요. 저 역시 그 행사를 기획하고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게 우리 같은 큰 나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련된 문화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도심 광장에 초대형 화면을 세우고 무대를 만들고 수만 명이 함께 즐기는 그 그림이야말로 미국이 세계에 선사하는 선물이라고요. 회의 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축구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그 팬 페스티벌의 진짜 시작이 바로 그 작은 나라의 거리 응원이었던 겁니다. 24년 전 그 나라의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서 다 함께 응원하는 그 모습에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기구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군중이 도심에 모여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그 광경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방식을 그대로 본떠 그 다음 대회부터 도심의 대형 화면과 무대를 설치하는 공식 행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월드컵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팬 페스티벌의 원조가 우리가 그토록 우습게 봤던 바로 그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까지 달아올랐어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자랑하던 그 문화가 사실은 그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그저 따라한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휘트모어가 추억팔이라고 비웃었던 그 거리가 알고 보니 전 세계가 베껴 쓰는 교과서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교과서를 베껴놓고는 정작 원작자를 비웃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규칙이 어느새 모든 학교의 규칙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학교는 잊히고 나중에 따라한 큰 학교가 마치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행세하죠. 우리가 딱 그 꼴이었어요. 원조를 비웃으면서 그 원조의 방식을 빌려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마치 우리가 발명한 것처럼 큰 소리치면서요. 부끄러움이 한 차례 지나가자 다른 자료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달의 축제가 그 나라에 남긴 흔적을 돈으로 환산한 자료였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제 효과가 31조 원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투자와 소비 증가, 국가 브랜드 홍보, 기업 이미지 상승, 수출 증가까지 모두 합친 숫자였어요. 31조 원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아서
저는 그걸 제가 아는 크기로 하나하나 바꿔봤습니다. 그건 그 나라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버는 월급을 통째로 다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였어요. 한 나라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몇 년 동안 점심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었고, 거대한 기업이 한 해 동안 연구에 쏟아붓는 돈을 몇 번이고 넘어서는 액수였습니다. 한 달 동안 거리에 모여 노래하고 박수치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 행위 자체가 이만한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더해 경기장을 짓고 도로를 닦으면서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했어요. 한 달짜리 축제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 셈이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제 책상 위에 놓인 우리 대회의 수지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돈은 새 나라에 16개 도시에 잘게 쪼개져 흩어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운동장에 모닥불 100개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어디 하나 제대로 타오르지 못한 채 연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작은 나라는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열기와 효과를 한 곳에 응축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경기장이 가까우니 팬들이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었고 온 나라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한꺼번에 들끓었습니다. 폭염을 피해 경기 시간을 조정하기도 수월했고 시차나 고지대 적응으로 골머리를 앓을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31조 원의 효과가 여러 나라로 새어나가지 않고 한 나라에 고스란히 응축됐던 겁니다. 한 곳에 모인 모닥불 하나가 넓게 흩어진 100개보다 훨씬 뜨거운 법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나라는 작아서 월드컵을 제대로 못 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아서 더 뜨겁게, 더 안전하게, 더 응집력 있게 여는 나라였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대함이 오히려 약점이었고 그들이 가진 자금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그 깨달음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렵게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거대한 대회가 바로 그 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흩어지고 지치고 위험해지는 길로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며칠 지나지 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회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폭염은 잦아들 기미가 없었어요. 어느 한낮의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이 한창 진행되던 중 한 선수가 공을 따라가다 말고 갑자기 그라운드 위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혼자서 마치 끈이 끊어진 인형처럼 풀썩 쓰러진 겁니다. 탈수와 열사병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본부의 모니터로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황급히 달려나갔고 쓰러진 선수의 얼굴 위로 차가운 물이 끼얹어졌어요. 동료 선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둘러섰습니다. 그 선수가 들것에 실려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전 세계로 그대로 송출됐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와중에도 경기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수가 쓰러져 실려 나가는 동안에도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 공을 차야 했어요. 왜냐하면 중계 일정이 분 단위로 빡빡하게 짜여 있었고 다음 광고가 이미 예약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사고가 이어졌어요. 냉방 시설이 없는 한 경기장에서는 그날 하루에만 수십 명의 관중이 더위에 쓰러져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백발의 어르신과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부채질을 하다 못해 옷으로 그늘을 만들어 아이를 가리던 한 부모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곧장 라인하르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적어도 가장 더운 시간대의 경기만이라도 시간을 옮겨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태평하고 느긋했어요. 콜먼 조정관,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습니까? 회장님, 오늘 선수가 또 쓰러졌습니다. 관중도 수십 명이 실려갔어요. 경기 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콜먼 조정관, 선수 하나 쓰러진 걸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 없습니다. 그 선수, 지금 괜찮답니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만. 거 보세요. 괜찮다잖아요. 프로 선수가 그 정도도 못 버티면 그게 무슨 프로입니까? 우리가 돈을 그렇게 주는데 더위 좀 견디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회장님, 53도입니다.
짐승도 못 견디는 더위예요. 그러자 라인하르트는 오히려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콜먼 조정관, 그 쓰러지는 장면 덕분에 오늘 시청률이 평소보다 훌쩍 올랐어요. 사람들은 그런 극적인 장면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선수가 쓰러지든 관중이 더위에 헐떡이든 카메라가 돌아가는 한 그건 전부 다 콘텐츠입니다. 돈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죠.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회장님,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돈 이야기를 하실 때가 아니에요. 콜먼 조정관, 당신 정부 사람이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바닥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파는 건 안전이 아니라 흥행이에요. 경기 시간은 절대 조정 안 합니다. 광고주들과 이미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그 계약 금액이 얼만지 압니까? 선수 몇 명 쓰러지는 거랑은 비교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 앞에서 선수 안전 운운하는 건 솔직히 사치입니다. 그는 그렇게 못을 받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윙윙거리는 통화 종료음만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선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관중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채우는 콘텐츠였고 돈을 찍어내는 부품이었어요. 라인하르트에게 축구는 사랑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짜내고 또 짜내야 할 거대한 현금 기계였던 겁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조차 그에겐 시청률이 오르는 호재였어요. 저는 다시 그 작은 나라의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진 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적 팀을 위한 응원단을 만들고 떠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던 사람들. 거기엔 돈으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경기를 함께 즐기는 축제로 여기는 정신 같은 것 말이에요. 라인하르트가 만드는 세계와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세계는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은 사람을 부품으로 쥐어짜고 다른 한쪽은 적조차 형제로 품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을 라인하르트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처음으로 깊은 의심이 들었거든요. 크고 화려하고 돈 되는 것, 그게 정말 최고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채 엉뚱한 것만 쫓아온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한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의 진짜 본색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에서요. 대회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다음 대회 개최지를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한 고급 호텔의 회의실이었어요.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키는 천장이 높고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방이었습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 세계 축구를 움직이는 주요 인사들이 둘러앉았죠. 라인하르트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저는 개최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그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밥 비싼 생수병과 와인잔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회의는 한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워낙 잡음이 많다 보니 다음 대회는 어디서 열어야 안전하고 또 돈이 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곳, 이동이 편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흥행이 보장되는 곳. 여러 나라 이름이 테이블 위를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나라의 인맥을 들먹였고 누군가는 뒷돈 이야기를 은근슬쩍 흘리기도 했어요. 그때 라인하르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한국에 열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칠 전까지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을 감성파리 장사꾼이라고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한국에 열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저는 순간 어떤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쩌면 라인하르트도 저처럼 그 거리 응원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게 아닐까. 진 팀을 존중하는 그 문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 정신에 그도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닐까. 그런 옅은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천만 명이 알아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친 군중이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동원 비용을 단 한 푼도 안 들여도 알아서 광장을 가득 채워줘요.
그 그림이 카메라에 잡히면 시청률이 폭발하고 광고 단가가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공짜로 돈 벌어다 주는 군중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음미하고는 입맛을 다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 같았어요. 게다가 그 나라 사람들은 시키면 다 합니다. 질서 지키라면 지키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요. 얼마나 다루기 편한 군중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폭동 일으킬 걱정도 없고, 경기장에 불 지를 걱정도 없어요. 그냥 광장에 풀어놓기만 하면 알아서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잘 길들여진 양 떼처럼 말이죠. 그렇게 돈 벌기 좋은 군중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 써먹으면 바보죠. 회의실에 몇몇이 낄낄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손뼉을 치며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제 평생 그렇게 활활 차오르는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라인하르트에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부품이었습니다. 진 팀에게 박수를 보내던 그 따뜻한 마음도, 적을 형제로 품는 그 너른 품도, 폐허에서 일어선 그 모든 역사도 그에게는 그저 돈벌이의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는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쥐어짜야 가장 큰 돈이 나오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떼라뇨. 그는 그 위대한 사람들을 양떼라고 불렀어요. 저는 제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 회의실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발언한 적 없던 제가요. 회장님, 그건 완전히 틀린 말씀입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끝자리에 앉은 저에게로 일제히 쏠렸어요. 라인하르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의 한쪽 눈썹이 거슬린다는 듯 살짝 올라갔어요. 콜먼 조정관,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다루기 편해서 질서를 지킨 것도 아니고요. 회장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잘못 보고 계십니다.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그 나라에 대해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질서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거라는 걸요. 진 팀에게 보내는 박수도, 적을 위해 만든 응원단도, 떠나기 전에 줍는 쓰레기도 전부 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회장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실 겁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사고 파는 분이시니까요. 라인하르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콜먼 조정관, 당신 지금 누구한테 훈계를 하는 겁니까? 당신도 결국 이 대회로 돈을 버는 사람 아닙니까? 정부도 세수가 필요하잖아요. 선수를 짐짝처럼 옮기는 일정에 도장 찍은 게 누굽니까? 폭염 속 경기에 동의한 게 누구고요? 바로 당신 아니었습니까? 그런 당신이 갑자기 무슨 성인군자라도 된 양 행세입니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뜨끔했어요. 전부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동안 돈과 흥행을 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선수를 짐짝처럼 옮기는 일정을 승인한 것도 저였고, 폭염 속에 경기를 강행하는데 동의한 것도 저였어요. 어쩌면 저는 라인하르트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저는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요. 맞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동안 회장님과 똑같았어요.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잘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요. 우리는 사람을 부품으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그것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회장님이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라인하르트는 더 이상 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손짓으로 비서를 불러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라고 지시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데 늦은 밤인데도 바깥 공기가 후끈했습니다.
폭염은 한밤중에도 식을 줄을 몰랐어요. 저는 텅 빈 주차장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라인하르트는 한국에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음 대회는 한국이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의 이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양떼처럼 쥐어짜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원했고, 저는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위대한 무언가를, 우리가 잃어버린 바로 그것을 온 세상이 다시 봐야 한다고 믿었기에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라인하르트 같은 자들에게 그저 돈벌이 도구로 이용당하게 둘 수는 없다고요. 그들이 24년 전에 보여준 그 기적이 단순히 다루기 편한 군중의 신기한 묘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배워야 할 위대한 품격이었다는 걸 제대로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모든 것의 뿌리를 찾아가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 진 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적을 형제로 품고 제 손으로 쓰레기를 줍는 그 마음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노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주름진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김영석이었습니다. 75세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우리 대회의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그 나이에 자기 돈을 들여 비행기를 타고 와서 경기장 안내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직원은 그가 한 경기장의 관중 안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한국에서 온 가장 나이 많은 자원봉사자라고요. 저는 그 안내소로 직접 찾아갔어요. 김영석은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은 채 길을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손짓 발짓으로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도 그는 끝까지 웃는 얼굴로 그 관광객을 직접 출구까지 안내해줬어요. 체구가 작고 등이 약간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그동안 봐온 그 어떤 사람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경기장 한쪽 그늘의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지만 그늘 아래에는 그래도 미지근한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멀리서 관중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잦아들었어요. 어르신, 제가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에 모였는데 경기가 끝나고 다들 자기 손으로 쓰레기를 줍고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진 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자기를 이기러 온 상대 팀을 위한 응원단까지 만들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그 많은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평생 그런 군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석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주름진 손으로 자기 무릎을 쓸며 입을 열었어요. 그게 말이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처럼요. 나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났소.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폐허였지. 성한 건물 하나 찾기 힘들었고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은 더더욱 없었소. 가진 거라곤 일할 수 있는 두 손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모진 의지뿐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그의 말을 옮겼어요. 내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셨소. 새벽 첫차를 타고 나가셨지. 컴컴할 때 나가서 다시 컴컴해져야 들어오셨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소.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이면 또 그 첫차를 타셨지. 아버지 손을 보면 굳은 살이 어찌나 두껍던지 못이라도 박힌 것 같았소. 그 손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또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이면 삿바느질로 푼돈을 버셨고 그렇게 두 분이 죽도록 일하셨는데도 우리 식구는 늘 배가 고팠소. 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도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쌀밥은 명절에나 구경했고 어떤 날은 멀건 죽 한 사발로 온 식구가 하루를 버티기도 했소. 어린 마음에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 끙끙 앓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오.
저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제가 자란 곳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오.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참 이상한 분들이었어요. 김영석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소. 옆집에 나랑 동갑내기 아이가 살았는데 그 집이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웠어요. 하루는 그 집 아이가 며칠을 굶었다는 소리가 들렸소. 그날 저녁 우리 집에도 죽이 한 솥 있었는데 그것도 식구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죽을 반이나 덜어서 그릇에 담아 옆집에 가져다 주시는 거요. 내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었소. 엄마, 그러면 우리는 뭐 먹어? 하고. 우리도 배가 고픈데 말이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셨어요. 영석아, 우리가 우리만 먹고 살자고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먼저다. 옆집 아이가 굶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소. 그 멀건 죽 한 그릇을 나누면서요. 저는 손등으로 슬며시 눈가를 닦았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소.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서 동료 한 분이 기계에 손을 크게 다친 거요. 피가 철철 나는데 다들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병원까지 한참을 뛰어가셨소. 당신 일당이 깎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요. 그 시절엔 하루 일당이 그렇게 귀했는데도 말이오. 김영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사람 도리는 지키며 살자. 그 한마디였소. 가난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 못하게 아버지는 그 한마디로 버티셨던 거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물려졌소. 나뿐만이 아니오. 우리 세대 전부한테 그렇게 물려진 거예요. 그 시절을 함께 견딘 사람들은 다들 그 마음을 품고 살았소. 저는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보여준 모든 기적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진 팀에게 보낸 박수도, 적을 품은 응원단도, 제 손으로 주운 쓰레기도 전부 다 그 한마디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 도리는 지키며 살자. 폐허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그 마음이 세대를 건너 거리로 흘러나온 거예요. 어르신은 그 거리에 직접 계셨습니까? 아주 오래전 그 여름에요. 제가 묻자 김영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이 더 깊게 패였어요. 있었지요. 그럼요. 나도 그 붉은 옷을 입고 목이 터져라 우리나라를 외쳤소. 그때 내 아들이 막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그 광장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무서웠소. 다들 형제 같았거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깨를 걸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울고 웃었소. 길을 잃을까봐 서로 아이들을 챙겨주고 어르신들 자리를 비켜주고 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닥지도 않고 그대로 말을 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나도 줍고 우리 아들도 줍고 누가 시킨 게 아니오.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오. 내 자리는 내가 치우고 가는 거. 그게 사람 도리니까. 그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소. 아들아, 내가 앉았던 자리는 내가 깨끗이 하고 가는 거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하셨던 그 말을 내가 또 우리 아들한테 하고 있더라고. 그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거기 그 광장 한복판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소. 아,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 가난 속에서도 지키셨던 사람 도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까지 이어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차올라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늘 밖을 바라봤습니다. 62살 먹은 미국 정부관리가 처음 만난 한국 노인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차오른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무엇을 보고도 보지 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라인하르트는 그 사람들을 다루기 편한 양떼라고 불렀어요. 휘트모어는 세뇌당한 로봇 부대가 아니냐고 비웃었죠. 그들은 그 거리에서 오직 돈과 시청률만을 봤습니다. 카메라에 잘 잡히는 돈이 되는 그림으로만 그 사람들을 봤어요.
하지만 그 거리에 있었던 건 양떼도 로봇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시절에도 멀건 죽 한 그릇을 이웃과 나눴던 부모들과 그 부모에게서 사람돌이를 물려받은 자식들과 또 그 자식들이 손을 잡고 데려온 다음 세대였어요. 폐허 위에서 사람다움을 지켜낸 한 민족의 가장 단단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가장 단단한 나이테를 갖는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여름에는 나무가 빨리 자라지만 그 속을 단단하게 채우는 건 혹독한 겨울의 흔적이라고 해요. 김영석의 부모 세대가 맨손으로 견뎌낸 그 혹독한 겨울이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품격의 가장 단단한 나이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테 위로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무성한 잎이 자라는 거예요. 어르신,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런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일본 옆에 붙은 작은 나라쯤으로요.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김영석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제 어깨를 통해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졌어요. 괜찮소. 사람은 누구나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면 되는 거요. 알고 나서 마음이 움직였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게 또 사람돌이 아니겠소. 저는 그날 그 벤치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이 라인하르트 같은 자들에게 그저 쥐어짜야 할 돈벌이 도구로 취급당하게 둘 수는 없다고요. 온 세상이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그 단단한 나이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요. 본부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한편의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다음 대회의 가장 이상적인 개최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첫 줄에 저는 한 나라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보고서에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거대한 대회가 새 나라에 흩어져 폭염과 살인적인 이동거리로 자멸하는 동안 작은 나라는 모든 열기를 한 곳에 응축해 더 뜨겁고 더 안전한 축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경기장이 가까워 선수들이 짐짝처럼 옮겨질 필요가 없고 온 나라가 하나의 도시처럼 한꺼번에 들끓으며 그 모든 경제 효과가 새어나가지 않고 응축된다는 것을요. 거대한 운동장에 모닥불 100개를 흩뿌리는 것보다 한 곳에 모닥불 하나를 모으는 편이 훨씬 뜨겁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그 보고서에서 가장 힘주어 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것이었어요. 진 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적을 형제로 품고 제 손으로 자기 자리를 치우는 그 풍경 말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이웃과 죽 한 그릇을 나눴던 그 사람돌이 말이에요. 보고서를 쓰다가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그 여름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그 시절 외국 사람들은 그 대회를 두고 일본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 옆에 어정쩡하게 붙어있는 작은 나라 취급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을 아예 빼고 일본만 적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연 대회였는데도 세상은 일본의 이름만 기억하려 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시절 한국의 존재감은 일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제 전 세계가 그 대회를 한국의 이름으로 먼저 부릅니다. 순서가 통째로 바뀐 거예요.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불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쓰면서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옆 나라의 그늘에 가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옆 나라를 앞질러 세계가 먼저 찾는 이름이 됐으니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대회의 개막식 무대에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한국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가수들이 그 화려한 무대에 올랐고 한국어 가사가 또렷하게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결승전 무대까지 한국의 음악이 채울 예정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의 시작과 끝을 한국의 노래와 한국의 목소리가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휘트모어가 추억팔이라고 비웃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문화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의 노래는 더 이상 그 나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국 가수들의 춤을 따라 췄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 안방을 파고들었고 그 드라마 속에 나온 한국 음식을 보고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직접 사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라면이, 한국의 과자가 멀리 떨어진 나라의 마트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어요. 누가 광고비를 쏟아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제 발로 찾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문득 멕시코시티에서 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경기 전날 밤, 거리에서 멕시코 팬들이 한국의 노래에 맞춰 자기들끼리 신나게 춤을 추던 그 모습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나라는 축구장에서만 세계를 사로잡은 게 아니었어요. 노래로, 드라마로, 음식으로 사람들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명연주를 했던 무대는 세월이 흐른 뒤 더 깊고 무르익은 연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처음 그 무대에 섰을 땐 떨리는 손으로 악기를 잡았겠지만 시간이 지나 같은 무대에 다시 서면 떨림 대신 더 깊은 울림이 나오는 법이죠. 아주 오래전 응원 문화 하나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그 위에 음악과 드라마와 음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더 단단하고 더 거대한 울림으로 세계 앞에 다시 선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제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가 자꾸만 그 나라를 부르는 이유는 그 나라가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부유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세계가 어느새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 나라가 아직 소중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부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적을 짓밟을 대상이 아니라 형제로 품는 너른 가슴,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끝내 사람 도리를 지키는 품격, 그것이 바로 세계가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라인하르트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양떼라고 부를 거예요. 다음 대회를 한국에 연다 해도 그는 오직 그 사람들을 어떻게 쥐어짜야 가장 큰 돈이 나올지만 계산할 겁니다. 그런 자들은 평생 그 품격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살다 갈 테죠. 돈으로 세상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작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영원히 눈먼 채로 남는 법이니까요. 그것이 그런 자들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 벤치에서 75 노인의 눈물 앞에서 제가 평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크고 화려하고 돈 되는 것만 좇으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온 제 자신을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를 씁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진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봐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폭염에 시달리던 우리 대회의 도시가 밤이 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그 붉은 물결로 가득했던 광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 팀을 향해 일제히 일어섰던 멕시코시티의 8만 명을요. 그리고 김영석의 주름진 손과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그 한마디를요. 사람 도리는 지키며 살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작은 나라로부터 다시 배워야 할 한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그 거리의 주인공들이었거나 그 주인공들을 길러낸 세대이거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후손들이실 겁니다. 폐허 위에서 멀건 죽을 나누고 새벽 첫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고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진 팀에게 박수를 보낸 그 모든 손길이 하나하나 모여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늙은 관리였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세계가 다시 부르고 또 부르는 정말로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위대함의 뿌리에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사람 도리를 지킨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들의 단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세계가 왜 자꾸만 한국을 부르는지 그 이유를 쫓았던 한 미국 관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진 팀에게 박수를 보내고 가장 가난한 시절에도 이웃과 밥 한 그릇을 나눴던 그 마음, 그 단단한 나이테가 바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도 널리 전해주세요. 작은 손길 하나가 큰 울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